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큐입니다. S&P 500이 이러한 컨티네이션 패턴에 있어서 하락하는 방향을 전하더니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4045까지 올라와 주었습니다. 아까는 시간 기준으로 잡았고 지금은 일본 기준인데요. 보시면은 다시 트렌드 위를 올라오려고 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되게 비슷한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흐름에 환호하고 포커스를 둔다기보다 제가 포커스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설령 오늘처럼 이렇게 S&P 500이 상승한다고 할지언정 과연 이 상승이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어제 나온 중요한 지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ISM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New Order Index는 62.6%, Employment Index는 54%로 정말 강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55.1%를 갱신하면서 컨센인 54.5%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대비해서는 0.1%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실제로 ISM 서비스 PMI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ISM Manufacturing Index와는 달리 이렇게 하향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컨센보다 높게 나왔지만 지난달 대비해서 딱 0.1% 줄어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한 리액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비록 0.1%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인 서비스 PMI의 리포트 방향인 여기 디렉션을 보시면은 여전히 growing입니다. 서비스 PMI를 아우르는 모든 항목이 전부 growing, faster 또는 too high인 것이. 게다가 제가 시장이 과한 리액션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내부자 정보로 저희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를 드리는 자료입니다만 장이 오를 때마다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라 제 나름대로 근거가 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이나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3월 2일날 골드만삭스로부터 받은 내부자 정보로 A부터 D까지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3800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S&P 500을 말이죠. 그리고 추가로 D 부분을 보시면은 T-bill and chill이 있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T-bill and chill이라는 의미는 Treasury bond 빼고는 다 판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다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다 판다는 의미는 글로벌 CTA를 의미하는 것으로 Commodity Trading Advisory를 짧게 줄여서 한 것이며 이것은 저항선을 기준으로 트레이딩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Flat Tape, Up Tape, Down Tape 모두 buy가 아니라 sell, sell, sell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스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 매매 내역 혹은 월간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 분석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창출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유드린 자료처럼 데이터도 그렇고 제가 받는 리얼타임 정보도 그렇고 꽤나 베어리시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정보가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숏을 때리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다면은 저와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멘탈을 챙길 수 있겠지만 사실 숏에 대한 굉장히 강한 확신이 없으면은 약간의 베어마켓 랠리만 와도 나가 떨어집니다. 3배 인버스 레버리지라면은 더더욱 그렇고요. 과거 마이클 버리처럼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시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때나 큰 비중을 두고 숏을 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시장 관련해서 샅샅이 파악을 한 마이클 버리도 오랜 기간 동안 드럼을 치면서 노이즈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죠. 그리고 저 또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숏을 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중들로부터 유명하지 않은 종목들을 매집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약속대로 보잉과 몇몇 개의 기업을 매집했다라고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렸고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은 S&P 500의 영향권에서 제법 벗어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섹터를 제가 모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숏을 치지 않으며 주가가 상승한다면은 저도 좋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고평가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 매집하고 있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시장은 왜 고평가일까요? 이것은 30년 국채금리에서 CPI를 뺀 차트입니다. 30년 국채금리만 볼 게 아니라 30년 국채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부분인 CPI를 차감함으로써 데이터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1970년부터 1979년이 인플레이션 시대였는데 이 기간 동안 30년 국채금리와 CPI의 스프레드는 이렇게 마이너스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동일하죠.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30년 국채금리보다 CPI가 높게 올라가면서 스프레드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야기된 것이고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CPI도 높게 올라갔지만 30년 국채금리도 상대적으로 늦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정확히 인플레이션이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시장은 믿었기 때문에 30년 국채금리가 늦게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야 30년 국채금리가 드디어 CPI를 추월해 주었을 때 그때가 돼서야 여기 CPI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CPI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30년 국채금리는 CPI보다 아래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초록색 영역의 정상적인 시대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럼 2008년과 2011년 때는 어땠을까요? 2008년 때는 CPI가 30년 국채금리 대비해서 높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2011년 때는 유러피안 부채 위기가 터지면서 30년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뒤집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때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페드는 금리를 높이지 않고 CPI가 빨리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오면서 30년 국채금리는 횡보를 하고 CPI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결국 30년 국채금리 안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엔 큰 타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고 끈질기게 머물러 준다면은 결국 이 30년 국채금리가 CPI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970년에서 1979년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는 것이고 30년 국채금리가 오르면은 주가는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고로 연준은 2년 국채금리 그 이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년 국채금리 그 이상으로는 그냥 QE나 QT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연준은 지금 QT를 하고 있죠. QT를 바꿔 말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미국의 1년의 이자만 3 트릴리언 달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라는 말도 사실 예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면 시장은 좋기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최악의 상태가 벌어진다면 일본처럼 yield curve 컨트롤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금리는 연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하게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든 상관없이 시장이 그냥 금리를 정하는 것이고 그 금리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은 정말 악재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단순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에 진심된 한 명의 장기 투자자로서 정말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야 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금리를 안 올려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은 금리는 연준이 더 이상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년에 미국이 내야 하는 이자는 3 트릴리언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에서 과거에 폴 볼커가 금리를 대폭 올린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꽤나 깊게 지금의 시장의 위치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비판을 하더라도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분들은 없고 주로 비아냥거리는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근거 없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 혹은 목소리 가지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소통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제 분석 영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으시다면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을 하시면 되는 것이며 비아냥거림은 한순간 기분만 좋았을 뿐이지 제 영상에 글을 남김으로써 얻어갈 수 있는 건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평가된 기업들만을 위주로 투자하고 싶지
고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고평가된 기업들 이상으로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언제 다시 적정 주가 혹은 저평가 범위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조심히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캐치 함께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